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던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김승환 간사입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 함께 해주세요. 포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해주세요. 전화번호 02-723-4251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사이다입니다. 책사이다는 참여연대에서 만드는 책 이야기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이고요. 오늘도 황주부님과 김느낌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월입니다.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21대 총선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네. 뭐 어떻게 예상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예상할 수가 소망만 있지 예상은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소망이 있다는 건 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세력이 분명하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어쨌든 제가 사전투표를 찍었고요. 저는요. 아하, 네. 네네. 저도 사전투표했는데. 네. 저만 안 했군요. 사전투표 그날 집에서 쉬면서 가려고 했더니 줄이 길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당일에 그냥 오전 6시에 문 열자마자 가서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네요. 그때가 제일 긴지 모르시죠? 아니에요. 저는 거의 늘 6시에 가서 진짜? 하고 왔습니다. 네. 그 6시에 가면 줄이 서 있는데요. 네. 그것보다 좀 먼저 가야죠. 그래서 땡 소리와 함께. 그럴 때는 사전투표를 다른 관에로 가면 됩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 사전투표를 가면 줄 서야 돼요.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으로 가면 네. 투표를 따로 하기 때문에 줄을 서지 저도 않습니다. 이번에 관에 투표했어요. 하여튼 이번 총선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네. 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주제들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네. 저희 팟빵 게시판에 그 사연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애들은 학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학원을 못 견뎌서 한 달 못 돼요. 학원을 아마 다 그만두고 팝과 영화로 영어 공부하고 유튜브로 아이디어 찾는 재미에 빠져 있는데 뭐라고 못하겠어요. 성적은 중하위권이지만 그런데도 학교 생활이 즐겁다니 신기할 뿐입니다. 아무튼 자신만의 논리도 갖추고 즐거움도 있으니 그게 앞으로 살아갈 힘이려니 하고 공부에 대한 간섭은 하지 않는 편이죠.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 시절을 겪다 보니 애들뿐만 아니라 어른도 기존의 가치 질서나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자기 학습, 즉 독서나 이런 팟을 들으며 생각을 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네. 별것 아닌 지금님께서 전해주셨네요. 저희 너무 공감하는데 네.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일종의 사회 재교육입니다. 특정한 연령대에 이뤘을 때 네. 그 서구에 있는 19살, 20살 될 때 뭐 갭 이어라고 해서 네네. 학교에 바로 진학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뭐 자기 탐색의 시간도 갖고 이러잖아요. 좀 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그런 재교육이나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강제로 부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 사연에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네. 학원 공간을 못 견뎌서 라는 표현인데 요즘에는 이런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아니 그 안에서는 못 견뎠을지 모르겠으나 그냥 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원 공간을 못 견뎌서 뭔가 지금 다른 케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와 되게 부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뭐 4월 지금 봄이 한창인데 네. 뭐 요즘 꽃을 보러 다니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 뭐 어떻게 봄을 그래도 나름대로 즐길 방법들이 있지 않으실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새는 뭐 꽃놀이도 가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의 유일한 장점이 집은 코딱지만한데 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봄바람을 조금 마시면서 좀 바깥을 보면서 좀 멍 때리고 있는 거. 최대한 바깥은 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뭐 드라이빙 스루로 벚꽃길을 뭐 그거죠. 저는 별로 봄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 저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딸은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서 그들은 뭔가 어디 이렇게 뭐 공원 같은데 저희 처가 근처에 되게 큰 공원이 있거든요. 네. 호수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거기를 자주 가는 편이고요. 저는 그들이 이제 주로 갔을 때 집에서 일을 하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저는 꽃놀이는 못 가는데 그냥 주말에 아침 일찍 바이크를 타고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정도로 네. 뭐 바이크는 야외를 즐길 수 있지만 또 남들과는 거리를 유지할 네.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니까 네. 또 헬멧을 쓰면 마스크를 잠깐 벗어도 되고요. 요즘 회사에서 마스크 쓰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에서 맞아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 이럴 때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을 때는 사실 써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면대면으로 뭔가 회의나 이야기를 나눌 때는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필수로. 그렇죠. 근데 그때가 뭔가 이게 참 대화라는 게 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표정이 안 보이니까 뭔가 대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못 받아요. 이 말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 저 사람이 지금 이걸 지금 동의하고 있는 건지 뭔가 갸우뚱하고 있는 건지를 정말 잘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됩니다. 물론 그렇죠. 일이 돼. 우리가 얼마나 뭐랄까 과잉 커뮤니케이션 속에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사실 그렇게 높은 순도의 사실 의사소통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요즘 저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굳이 얼굴을 안 봐도 되는구나. 다음번 녹음할 때쯤엔 좀 상황이 더 나아져서 좀 편한 이야기들을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싶은 생각도 소망합니다. 듭니다. 저희 그럼 첫 번째 코너 산책 판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달의 산책과 판책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산책 판책입니다. 김느낌님과 황주부님께서 돌아가면서 맡아주고 계신데 오늘은 황주부님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책 사서 읽고 계십니까? 저는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이라는 책을 사서 다 읽었고요. 일단 제목이 상당히 교과서 같은데요? 재밌는 책이에요. 김호동 교수님이라고 하는 서울대 동양사학과 교수님이 쓴 책이신데요. 사실 이 책을 제가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어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많은 모임 중에 정말 기다려지는 모임이 있어요. 자주 모이진 않는데. 왜냐하면 이제 모였을 때 보통은 옛날 얘기를 파먹기를 하잖아요. 재탕, 삼탕 막 사고를 우려가지고. 근데 이 친구들은 옛날에 만났던 대학 시절을 공유했던 친구들이긴 한데 같이 만나서 이제 자기의 요즘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뭐 책 얘기.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 어떤 고민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막 옛날에 토론하는 것처럼 마치 세미나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모임이 기다려지는데 지난번에 가졌던 모임에서 한 친구가 이 책을 추천해 줬어요.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제가 바로 사서 놓고만 있다가 요새 제가 좀 중국사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맞아. 그 책이 있었지. 그리고 꺼내 읽은 책이에요. 이 김호동 교수, 저자인 김호동 네네. 교수가 중앙아시아사 연구자로서는 이제 네. 한국에서는 1세대 네. 연구자라고 할 수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앙아시아 학계에서 네. 세계 학계에서도 이제 인정받고 권위자. 손꼽히는 예, 권위자로 꼽히는 분이죠. 그래서 뭐 가끔 중앙아시아사 관련된 해외 책이 아마존에 나오잖아요. 네네. 그럼 추천사를 이 김호동 아. 교수가 쓰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앙아시아사가 한국에서는 이제 소수의 매니아층은 있는데 대중적으로 확 넓어진 네네네. 학문 분야는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네네. 제목은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지만 굉장히 재밌어요. 본문은 네. 오히려 교과서에서 좀 벗어나서 네. 교수님이 좀 상상하던 바를 편하게 풀어낸 그쵸. 책이라고 네,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되게 만족하신 표정이세요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중앙아시아사라기보다는 실크로드라는 이름으로 저희에게 딱 그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앙아시아사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실크로드 그러면 옛날에 어떤 그 다큐멘터리도 막 생각이 나고 뭔가 그 길을 따라서 여행하고 싶다는 어떤 로망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제목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이라는 게 이 실크로드라는 게 단순히 어떤 하나의 길일 그리고 경유지 그냥 어떤 그냥 그 당시에 존재했던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세계사의 탄생 그럼 보통 이제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어떤 그 시대를 진짜 어떤 대륙과 대륙을 잇고 동양과 서양의 각 지역사가 하나의 역사로 맺어진 시기로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세계사가 탄생했던 건 몽골 제국 그리고 이제 이 비단 그 실크로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닦여졌던 초원길이나 바닷길과 같은 길과 그다음에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역참과 같은 교통망 그리고 이제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진짜 세계사의 시작이 아니었을까 이런 문제제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또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은 그런 거였어요. 우리가 왜 신석기 혁명을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농경과 목축을 하면서 인류가 생산 경제를 시작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혁명이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배운 역사들은 다 농경민족의 역사인 거예요. 아, 그렇죠. 농경과 목축 중에서. 네. 근데 딱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쪽에는 농경민족의 역사가 있을 것이고 한쪽에는 그 목축이라는 것을 모태로 해서 생산을 계속 이어왔던 유목민족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목민족의 역사는 우리한테는 일종의 꼽사리이거나 약탈자이거나 주변과 변방의 역사이지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이게 역사 안쪽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역사라고 하는 상상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적이 없는 역사였는데 그 역사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준 그런 책이라서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제 역사 얘기할 때 이동이 네.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말씀하셨듯이 네. 농경 중심의 사고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정주 사회를 기준으로 그렇죠. 이제 네. 얘기를 펼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동하는 민족이나 집단은 그냥 그 시대에는 뭐 어떤 특정한 지역 호령했을지 몰라도 그렇죠. 지나가는 것이고 그렇죠. 결국에는 그 땅에서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렇죠. 그냥 그 땅의 역사의 주인이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네. 그런 맥락 좀 다른 세계관, 네. 다른 세계에서 이런 걸 전달해주는 맥락에서 네. 흥미로운 지점이 있겠네요. 네,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뭐 그 배경 지식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없어도 좀 재미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어떤 걸 알아야 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한다든지 뭔가 기본적인 역사의 바탕이 없이도 충분히 역사의 역알못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흥미로운 되게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대여행의 시대를 우리는 지리상의 발견 시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몽골 시대에 동양 사람도 서양 사람만 무슨 뭐 마르코 폴로가 네. 와가지고 무슨 동방견문록을 썼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븐 바투타라고 하는 사람은 네. 이제 아프리카까지 해서 세계의 대륙을 20몇 년 동안 여행을 하기도 했고 동양의 어떤 사람은 이름이 이븐 압사우들인가? 하여튼 그 약간의 뭐죠? 이슬람 사람이긴 했지만 동양에서 출발해서 서유럽까지 갔다 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갔다 올 수 있었다는 건 그냥 요행이 아니라 갔다 올 수 있었던 시스템이 존재했던 그렇죠.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마치 뭐 비행기를 예약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이런 것 같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 여행이 가능했던 시스템들이 존재했던 시대.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이 당시에 이미 뭐냐면 세계사가 편찬이 되는데 이 세계사가
예를 들어서 아랍에서 세계사를 쓸 때 프랑크사드 쓰고 중국사드 쓰고 몽골사드 쓰고 그러니까 제가 전혀 몰랐던 제가 나름대로 역사를 좀 되게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역사라는 걸 조금 굉장히 다른 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중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읽어보고 싶다는 느낌을 받으실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하여튼 역사 얘기는 이렇게 늘 몰랐던 지점들을 다른 시선으로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그 책이 떠오르네요. 제목이 인류는 어떻게 역사가 되었나라는 책인데 이 책의 흥미로운 지점은 선사시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문자와 기록으로 이제 역사와 선사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고고학자인데 보통은 이제 선사시대에 대한 얘기가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에 대한 책들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네. 선사시대 세계사를 썼어요. 와우. 진짜 흥미롭네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남아있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 뭐 다른 여러 가지 흔적들을 가지고 얘기를 쓰는 거겠죠. 이 사람 얘기도 그 뭐 아까 이제 신석기 청동기 네. 말씀하셨지만 뭐 그때 문자가 없었다고 해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부족 같은 그러니까 네. 공동체라든지 또는 다툼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네. 뭐 재래라든지 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흔적으로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록되지 않았다고 문명과 문화의 이제 틀에서 이제 다루지 못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주장하는 책인데 그 책은 본문이 한 1000쪽이 넘는 것이 약간의 부담이긴 하네요. 네. 네. 오늘 저희 산책판 책은 황주부님께서 골라오신 책 김호동 교수의 몽골 제국과 세계사의 탄생이란 책으로 살펴봤고요. 그럼 저희 오늘의 주제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작하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와 국내 유일의 아시아 전문 팟캐스트 아시아팟 매주 목요일에 번갈아 찾아갑니다. 정부 지원금 없이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참여연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참여연대를 검색하시거나 참여연대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723-4251입니다. 네, 59회 책사이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교과서라고 하면 지금은 너무 추억 속의 얘기고 또 어떤 분들께는 이제 교과서가 갖고 있는 은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굉장히 하나로 통일성 네. 이것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도 많이 한동안 있었죠. 네. 예를 들면 국어나 국사 같은 경우 지금은 많이 열려 있지만 네. 그리고 좀 강압적인 느낌 뭐 외우고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어떤 이야기들 거기서 접했던 문학 작품들 이런 게 여전히 좀 추억뿐만 아니라 삶에 좀 좋은 기억 느낌 이런 걸로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런데 황정님이 지금 눈빛으로 1도 그렇지 않다라고 너무 그 어떤 시대면 독재 시대의 교육 받으신 거 아닙니까? 저는 국민교육원장 시대의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 앞에 그게 써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 저학년 때도 써 있었는데 외우라고는 안 했죠. 저희는 외웠어요. 지금도 그쵸, 외우고 그쵸. 있어요. 지금도 외우시죠? 네. 우리는 이 땅의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맞아요. 그리고 무슨 뭐 헌장 이런 것도 막 여러 개 있고 그랬는데 하여튼 기억이 얼핏 납니다. 나중에 없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과서 혹시 지금 갖고 계신 거 있어요? 교과서는 다 버렸죠. 저는 교과서를 갖고 있기에는 제가 고등학교 그 졸업 홈커밍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졸업 후 30년이 된 해에 방문하는 건데 그걸 제가 작년에 고등학교 졸업 30주년이 됐더라고요. 그러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난 게 아닐까요? 아니, 30년이라고 하셨는데 저랑 김느끼님도 뭐 벌써 20년 그렇죠. 넘어가는 시점인데. 아니 저는 그 어떤 책이고 막론하고 절대 메모를 안 하거든요. 책에. 이거를 벗어난 유일한 책이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별표를 치고 별표 치고 뭐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 빠르게 이렇게 스르륵 넘겨보면 아, 애니메이션처럼 네네네네. 재생되는 그림 예, 그런 거 만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하면 좀 요즘에는 공감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교과서라는 책이 사실 지나고 보니 약간 무상급식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애기 키우는 집에서는 식비가 엄청 들어서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상급식의 위력을 이제 깨닫게 된 거지 사람들이. 아 이렇게 적은 돈으로 애들을 밥을 먹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무상급식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것 같고 교과서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생각해도 되게 물론 이제 내가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던 시기에 봤던 어떤 글들이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 지나고서 이렇게 목록만 딱 봐도 아 이게 참 알차게 잘 담았다. 그 당시에 꼭 읽어봄직한 글들을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나고 보니까 네. 약간 유행가 같다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옛날에는 이제 교과서가 하나였잖아요. 네, 국정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작품 예를 들면 저희 중학교 때 조지훈의 승무 이런 걸 얘기를 하면 그냥 그걸로 모든 사람과 소통이 되는 어떤 은유의자 공감대로서 작동을 하는 거 이게 뭐 꼭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나고 보니까 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의 어떤 소재 뭐 이런 게 돼주기도 하더라고요. 네.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때는 진짜 이렇게 책이 많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학교에 도서관도 없었고. 단행본이라는 게 개념이 별로 없었을 그러니까 때가. 집에 그냥 전집. 그래서 주로 어른 책이 많았고 뭐 아이들 책이라고 하더라도 전집이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볼 수 없었는데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교과서를 받아오면 국어책을 제일 먼저 펴서 그러니까 좀 재미없어 보이는 이야기 빼고 이야기가 있는 부분들을 먼저 쫙 읽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다 지금 제 기억에 남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런 설렘? 아,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이야기거리가 이 안에 있구나. 그런 설렘으로 좀 기억이 남네요. 제가 좋아했던 교과서는 네. 이 저희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당시에는 이 메인 교과서가 있고 서브 교과서가 있는 교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도덕 교과서가 있고요. 네. 즐거운 생활이라는 교과서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도덕은 이제 진도가 그냥 나가요. 이렇게 사회나 도덕은. 네네. 즐거운 생활은 뭐냐면 일종의 읽기 자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사회 교과서에서 1단원에 뭐 예를 들면 뭐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네. 이러면 즐거운 생활의 1단원에는 가족의 그런 애틋한 정서를 들려주는 우화라든지 이야기가 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는 이야기만 있어요. 저는 받으면 그거 먼저 쭉 읽었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엄청 교훈적인 얘기들인데 그때는 그냥 이야기 자체가 재밌었던 느낌이 드는데 김리끼님 무슨 교과서 제일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는 문학. 어렸을 때는 뭐 가리지 않고 다 봤던 것 같아요. 다 가리지 않고 봤고 뭐 기술 이런 것도 전 좋아했어요. 기술, 가정은 저는 안 배웠구나. 기술, 미술은 텍스트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과서를 이렇게 보통 학교 가면 봄방학 끝날인가요? 그때쯤 가면 이제 한지를 다 받아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책을 싸고 저는 항상 이제 학교 가기 전에 그걸 다 보는 게 연례 행사. 오. 놀라운 학생이다, 진짜. 근데 이제 그게 공부를 하고 뭐 이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고등학생도 아니고 뭐 중학교 이럴 때죠. 그때는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활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 재미가 이게 읽는 재미가 있으니까 계속 읽는 거죠. 야, 그때 정말 책 받아가지고 아스테이지 한 2망 사가지고 책 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저희 때는 달력으로 책을 쌌던 기억이 그게 아빠가 싸준 애랑 지가 싸준 애랑 엄마가 싸준 애가 학교 가면 구별이 돼요. 정말로. 딱 보면 제가 그 군대 가서 알게 됐어요. 아, 이 군필자가 아스테이지 쓰면 이런 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그런 또 생각이 나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때 그 교과서에서 읽었던 작품들을 한두 개씩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황주부님 어떤 작품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이제 일단은 교과서가 정말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어떤 목록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목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기억에 나는 게 딱 2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읽었던 기억이 떠오르는 게. 떠오르는 게.
그게 어떤 거냐면 둘 다 수필인데요. 하나는 김소훈님의 가난한 날의 행복. 아마 저희 세대라면 공감하실 거고요. 이게 이름만 들어서 모르겠다 그래도 왕후의 밥과 거린의 찬 이러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코드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다르게 해석하죠.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되게 유명한 정치인 한 명이 뭐라 그랬는데 그 왕후의 밥과 뭐라 했죠? 거린의 찬. 거린의 찬. 그때 뭐 황제 그건 황제 식사구나. 아무튼 그거 하면서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작품하고 또 피천득의 인연, 아사코 이러면 또 다 떠오르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두 개 다 워낙 유명한 글인데 그렇죠. 네. 그래도 일단 가난한 날의 행복부터 어떤 스토리였는지. 일단 스토리를 말하기 전에 네. 제가 이 두 작품이 기억에 남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뭐였냐면은 그냥 제 기억에 이게 글이야? 이런 느낌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사실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국어 시간에 뭘 배우거나 글을 읽는다 그러면 다 너무 긴 얘기들인 거예요. 전집이고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막 몇십 권, 40권 막 이렇고 소설 한 권도 굉장히 긴 분량이고 단편이라고 하더라도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어떤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냥 자기의 어떤 순간 내 생각의 한 자락을 딱 A4로 따지면 한 페이지 반도 안 되는 분량의 글이 딱 실려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수필의 정의를 먼저 안 배우셔서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때 정의를 배웠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이런 수필을 읽을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학생인 제가. 어른이면 모르겠는데 그냥 학생으로서 내가 여태까지 읽어왔던 글의 세계와 굉장히 다른 글의 세계를 만나고 근데 그 안에 딱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글인데 어떤 게 너무 묵직한 게 빡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해도 이 짧은 얘기 안에 나를 울릴 수도 있고 나를 막 이렇게 어떤 아련하게 추억에 잠기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되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공감이 네. 가는 게 네. 그리고 어렸을 때 네. 에세이가 제일 접하기가 애매한 어렵죠. 장르라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 뭐 오히려 위인전이나 그쵸. 소설이나 네. 아니면 뭐 아예 지식을 담고 있는 그런 그쵸. 책은 네. 읽게 되는데 에세이라는 건 어릴 때 접하는 장르 자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거고요. 가난한 날의 행복은 짧은 3가지의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난한 셋 다 거의 신혼부부예요. 이 가난한 이 3명의 신혼부부가 첫 번째 신혼부부는 이제 그 왕후의 밥과 거린의 찬으로 유명한 건데요. 그러니까 쌀이 떨어져가지고 아내가 이제 남편은 직장을 잃었고 네. 아내가 출근을 했는데 점심에 밥에 이제 점심 시간에 먹으러 와 이래서 먹으러 온 거죠. 학생들한테 왜 이런 설정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자기는 먹을 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없고 소반에 이제 밥상에 차려져 있는데 밥 한 공기와 그 간장 종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걸 보면서 쌀은 어떻게 구했지만 찬까지는 어떻게 마련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근데 거기에 쪽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왕후의 밥, 거린의 찬. 이걸 이제 딱 보고 아내가 막 너무 왕후가 된 것보다 행복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도 젊은 시절에 이제 가난을 겪은 시인 부부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제작진 네. 분들이 고개를 지금 잘 납득이 안 간다 그 상황이. 예, 제목에는 이 그 뭔가 행복하고 따뜻한 가정. 예, 이 역경을 잊고 서로를 의지하며 하는 부부의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약간 마음이 흔들릴 뻔했으나 네, 약간 흔들릴 뻔했지만 이거는 너무 약간 가부장적이지 않은가. 근데 이제 그때는 아마 시대상도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 부모님이 다 사골세방에서 저도 태어나 보니 새빵인 거예요. 남의 집 행랑채 있잖아요. 거기에 새빵살이를 하고 그러니까 뭐 냉장고는 당연히 없고 이제 찬장에서 뭔가 이제 주섬주섬 꺼내서 먹어야 됐던 그래서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이지만 그 가난 속에서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그 행복은 사실 큰 게 아니라 짧은 예를 들어서 그 기찻간에서 밤새 그러니까 차를 그 뭐 춘천에 사과를 팔러 간 남편이 안 와서 5일 동안 안 와서 찾으러 갔던 아내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내가 돌아오면서 남편이
내내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돌아오는 몇 시간 동안. 그리고 이제 남편은 곧 6.25 전쟁이 나서 가서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견딘 걸 보면 그때 밤새도록 그 손을 잡고 있던 남편의 손 때문에 내가 지금 버틴 것 같다라는 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인데 결국 우리가 누구나 겪는 힘듦이었잖아요. 가난이라는 게.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것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그냥 모두에게 너무 그냥 쉽게 그냥 훅 들어왔던 뭔가 이렇게 어떻게 말이지 이렇게 별로 비판을 했던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때 제 느낌에는. 그래서 너무 오히려 그냥 통속 드라마처럼 되게 이렇게 쉽게 다가왔던 얘기였지 않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피천득의 인연. 네네네. 이건 아마 한국인이 한국어로 쓴 글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인이 기억하고 있는 글이 아닐까. 아마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더불어서 그 정도 급의 글이죠. 네. 저는 사실은 이 글이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요번에 다시 읽었을 때.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남성들은 좀 와닿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약간 물어보고 싶은 두 분에게 이제 그런 지점이 있었는데 피천득의 인연은 뭐 짧은 에피소드는 그 아사코라고 하는 그 어린 처음엔 10살짜리 소녀였죠. 이 소녀와 피천득 씨가 일생에 걸쳐서 3번의 만남을 하게 돼요. 기억나시죠?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네. 첫 번째는 이제 자기가 17살 때 아사코가 10살 때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헤어질 때 목을 이렇게 감싸 안고 볼에다 뽀뽀를 쪽 해주면서 이제 그랬던 장면들이 있고요. 두 번째 만났을 때는 한 10년이도 좀 넘어서 그래서 이제 아사코가 영양이라고 표현돼요. 이 당시 아가씨를 왜 이게 옛날 표현들이 있잖아요. 영양 그렇죠. 막 이렇게 좀 약간 좋은 집의 아가씨를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 그래서 굉장히 설레게 아름답고 뭔가 성숙한. 그래서 그때는 이게 뽀뽀를 쪽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막 어떤 뭐 시, 뭐 소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나누고 뭔가 약간 아련하게 헤어져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아사코가 나이가 들어서 아마 결혼은 당연히 했을 테고 전쟁의 와중이니까 남편이 전사하진 않았을까? 약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로망, 앤드 어떤 여러 가지 머릿속에 소설을 쓰면서 만나게 되는데 아사코가 이제 뾰족 지붕, 뾰족 창이 있는 작은 집. 어렸을 때 자기가 이제 선물해줬던 어떤 그런 책에 나오는 그런 그림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녀를 이렇게 묘사해요. 아사코는 백합처럼 지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늙어가고 있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면서 마지막 구절이 아마 제일 유명한 구절인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바로 전구절이에요. 이렇게 끝나는. 뭐 지금 네. 듣고서야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좀 떠올랐거든요. 네네네. 약간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는 네. 한남스러운 정서를 좀 담고 있지 않나.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한남스러운 정서가? 나 잘 몰라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뭔가 하여튼 저도 이제 저걸 봤는데 네. 특히 이제 저 수필 통틀어서 네. 되게 여운이 남는 게 아니 만났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네. 약간 이게 그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들으니 굉장히 오그라드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어떤 정서로 네. 이렇게 맞받아 친다면 네. 야 아사코는 너 지나갔는지도 몰랐어.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너는 이만큼이야. 아사코한테 넌 이거만큼. 지금 다시 들으면서 계속 지금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자의식 과잉. 나 너무 이해가 돼요 네. 지금. 그게 이제 한남스럽다를 관통하고 있는 이 메인 정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 뭐 이게 뭐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렇게 한국 뭐 과잉 그러니까 자신을 우대하는 네. 예, 이런 정서가 사실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거를 좀 자제하고 좀 담백한 사람이 되는 게 이제 사실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때 피천득의 인연이 되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뭐 이렇게 아사코가 꽂아줬던 꽃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스위트 피 뭐 이런 꽃인데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안개꽃도 아니고 장미도 아니고 이건 뭐야. 그러니까 뭔가 뾰족장 창문과 뾰족 지붕 이런 게 약간 너무나 이국적인 어떤 정서 그리고 이제 이게 그렇죠. 뭔가 이렇게 내가 상상하고 우리의 첫사랑이나 예를 들어 그런 사랑은 막 소나기 같은 거예요. 황순원의 소나기 막 이런 건데 그런 정서와 너무 다른 약간의 그런 이국적인 정서 때문에 굉장히 뭔가 많은 것을 상상하게 했던 장면들을 그래서 어쨌든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세 번의 만남에서 헤어짐의 과정이 되게 독특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어깨를 걸고 이렇게 뽀뽀를 해줬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그냥 깊이 이렇게 악수를 하고 헤어졌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미 남의 아내가 됐잖아요. 서로 여러 번 절을 하고 이렇게 헤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계의 모습을 서로가 자라났을 때 그들의 관계의 모습을 그러니까 그 장면으로 이렇게 딱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그 관계를 말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 그 교과서에서 봤던 그 생경한 표현 같은 거. 네네네.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단어가 기억에 남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저희 고등학교 때 국어 교과서에 토지의 앞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증.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다가 평소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뭐 잔치 한가위가 이제 배경으로 처음에 등장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막 이제 고기 국물 먹고 이러니까 배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그 소증이라는 단어로 나와요. 이런 단어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신기하고 처음 보는 단어였기 때문에. 근데 단어 말고 어떤 세계를 좀 전해줬던 작품이 저한테는 어떤 거예요? 지금 기억이 났는데 박이문 교수의 수필 나의 길 나의 삶이라고 제가 이건 다 무슨 얘기인지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들어보시면 얼핏 기억이 나실 텐데 서울에 와서 나는 문학에 눈을 떴다. 별로 읽은 책도 없고 읽었다 해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작가는 특수한 인간처럼 우러러 보였다. 쭉 가다가 보들레르나 말라르메와 같은 시를 쓸 수만 있다면 휠덜린처럼 방황하다 미쳐 죽어도 상관없다고 믿었다. 어떤 직업에도 구애됨이 없이 작품을 내서 인세로 살 수 있는 삶이 가장 부러웠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화려했던 사르트르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사회와 거의 단절하고 사는 괴벽스러운 셀린저 같은 작가의 생활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했다. 이 당시에 멋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어떤 내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글의 마지막 문단을 보면서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들어보세요. 시골을 떠나 삭막한 서울의 뒷거리를 방황하던 나는 어느덧 소르본 대학의 낯선 거리를 5년 동안이나 외롭게 서성거린다. 파리의 좁은 길이 로스앤젤레스의 황량한 길로 연결되고 그 길은 다시 보스턴의 각박한 꼬부란 길로 통했다. 이게 다 대학을 이제 옮겨 다니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나는 알매기를 찾아 30세가 넘어 40이 가깝도록 다시 학생 생활을 했고 이제 60이 넘은 지금까지도 학교의 테두리 속에서 서성거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뭔가 공부를 계속하면서 여러 해외 유학도 가고 이런 세계 자체를 이때 이 글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어요. 보스턴에는 무슨 대학이 있나? 소르본이 뭔가? 그때는 이제 그 아직 PC 통신 같은 것도 활성화되기 전이었고 PC가 집에 없었어요. 그래서 백과사전 같은 데 막 찾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말씀하니까 이 글이 딱 떠올랐어. 이 박이문 선생님은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글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글이에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아주 생생한 그 반응을 하진 못했고 바그라디님처럼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되게 담담해요. 담담하고 앞에는 약간 이렇게 좀 뭐 보들레르, 말라르메, 뭐 셀린저 뭐 이런 약간 뭐랄까요, 이 허세 이런 장렬인데요 거의. 나오기도 하지만 뒤편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 글이 이 사람의 나이하고 이 되게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20대 정도에 할 수 법한 생각들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냐면
어렸을 때 초연했던 종달새, 우아했던 방울새, 정이 두터웠던 개가 생각난다. 엄격한 승원이나 깊은 절간의 고요 속에 이런 짐승들을 생각하면서 더 자유롭게, 더 조용히 또 생각하고 또 쓰고 싶다. 이게 되게 그러네요, 정말. 길지 않아요. 이 문단 자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8개 정도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되게 짧은 사실 수필인데 되게 버라이어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생각 못했어요. 네. 약간 근데 지금 읽어보면 이 아저씨 막 이러다가 여기 한 사람 또 있네 막 이러다가 가면은 이제 이 사람이 깊어지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필요로 하지 않고 네. 몇 개의 문장만으로도 그러네, 진짜. 네. 그래서 이 글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이게 30세가 넘어섰을 때 남자들이 의외로 공감 굉장히 많이 하는 글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어쨌든 박이문 선생은 나에게 나의 삶이 떠올랐고 제가 교과서 네. 하고 떠올랐던 글은 교과서에는 이해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사실 교과서에는 제목이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 에세이나 수필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한국에는 요즘에는 단행본으로 위그든 씨의 사탕가게라고 책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한 편이에요. 이거 설정 들어보시면 기억이 얼핏 나실 수도 있는데 아름다운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저자가 실제로 겪었던 얘기고요. 어렸을 때 저자의 어머니를 따라서 외출을 하면 어머니가 늘 집에 돌아오는 길에 집 근처에 한 1-200m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 사탕 가게에 들러서 사탕을 고르게 해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내가 뭔가를 모아서 이 사탕을 직접 사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한테 귀한 걸 모아요.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 자기 혼자 그 당시에는 큰 모험이죠. 집 그렇죠. 문을 혼자 열고 나와서 150m 떨어지는 사탕 가게에 가요. 네. 막 골라요. 그리고 아저씨한테 돈을 내요. 돈이 아니고 자기한테 귀한 거였어요. 이게 체리 씨앗 6개였어요. 이걸 은박지에 싸서. 근데 이 아저씨가 약간 당황했겠죠? 그런데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놀라니까 아이가 물어봤어요. 돈이 모자란가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아니야, 거스름돈을 줘야겠는걸? 이러면서 사탕과 함께 거스름돈을 줍니다. 자, 이게 이제 1차 감동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2차 감동은 뒤에 있는데 이 주인공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수족관을 열어요, 아내랑. 근데 이 수족관에 어떤 남매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 사람도 그 어렸을 때 사탕 가게 일을 완전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비슷한 걸 내민 거예요. 그때 수십 년 전에 그때 장면이 확 떠오르면서 거스름돈을 똑같이 줍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답네요, 진짜. 체리 코인이네요. 근데 제가 진짜? 나중에 이 단행본을 찾아서 다 읽어봤어요. 네. 근데 이 단행본에서 매력적인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 동네에는 착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탕 가게 위그든 씨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까지 반복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동네에 전화 교환원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교환원이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는 교환원이 뭘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뭘 자기 상담도 하고 뭘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늘 대답을 해줘요. 네. 나중에야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게 아니고 아니구나. 굉장한 호의를 베풀어줬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주인공도 뭐 어디 타지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시간이 걸렸는데 그 한참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 교환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근데 그 교환원이 받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그래서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예. 근데 그 교환원이 자기한테 그 생명의 죽음에 대해 처음 알려줬던 사람인 거예요. 예. 근데 만났는데 이 사람의 이제 남편이 또 그 사이에 세상을 떠나는 거죠. 그러면서 둘이 그 어렸을 때 나눴던 죽음에 대한 위로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다시 그 사람 위로를 받아요. 이런 얘기들이 이게 한편으로는 좀 너무 세상의 어떤 현실과 그쵸. 거리가 먼 얘기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요즘에도 이런 마음씨 착한 상인들이 덜어 있지 않을까요? 덜어.
맞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개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호의와 선의와 왜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순간은 아무것도 안 보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 순간은 당연히 이게 무슨 생각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어른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어떤 행색을 보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귀찮음에 휩쓸릴 수도 있지만 신고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세상이 너무 험해서 세상에 믿을 수가 너무 없어서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라는 생각이 너무 커서 그런 그 큰 텐트 같은 것에 가리워진 사람들의 어떤 이런 게 안 보일 뿐이지 그냥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나쁜 사람도 많았지만 되게 좋았던 동네 아저씨들도 그러니까 문방구 다 생각나잖아요. 그랬던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이제 면대면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동네에서는 되게 나쁘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잖아요. 네. 자, 저희 오늘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는데 김소은의 가난한 나라의 행복 피천득의 인연에서 우연찮게 박인문의 나에게 나의 삶으로 갔다가 지금 위그든 씨의 사탕 가게 네. 이해 선물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자 김느낌님 어떤 작품 가져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아마 제가 갖고 온 게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분들은. 저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 갖고 왔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근대 문학 네. 할 때 늘 꼽히는 작품. 그렇죠.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의 정서하고도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네. 왜 먹지를 못하니? 그렇죠. 그 유명한 대사. 이 뭔가 너무나도 이 뭐라 그러죠? 팍팍한 현실. 네. 그리고 이제. 네. 이런 부분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오래전에 쓴 소설이에요. 네. 1924년에 발표가 된 소설이거든요. 곧 100주년이네요. 곧 100주년인데 그러네요, 진짜. 아직도 세상이 이 모양이라는 거. 아직도 세상이 이 모양이고 여기 보면은 그 거의 이제 주인공이 김첨지거든요. 네. 인력 거꾼 김첨지. 네네, 맞아요. 거의 주폭입니다. 술 먹고 이제 와이프 때리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소설이 시작될 때부터 병에 걸려 있어요. 병에 걸려 있는데 김첨지의 이 태도는 병이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이 병이 나쁜 버릇이 된다. 약을 먹으면 안 돼. 그런 디테일이 있었어요? 네. 그럼요. 이게 굉장히 요즘 이게 정서가 있어요. 요즘에 매 맞는 아내와 그 남편의 정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소설 너무 좋아해서 이 소설에 나오는 디테일 다 좀 챙겨본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조밥이에요. 조밥. 조밥 기억하십니까? 이 소설에 조밥이 나옵니다. 네. 조밥이 뭐냐면 김첨지의 아내가 병에 이제 와병 생활 하던 중에 김첨지가 이제 인력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어와서 밥을 먹이려고 조밥을 합니다. 조밥을 해서 근데 조밥이 다 이게 잘 안 됐는데 먹이려고 하다가 본인이 너무 배고파서 막 손으로 막 움푹 떠먹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탈이 났어요. 그래서 김첨지가 또 빡이 칩니다. 이런 게 조밥이라는 게 나오는데 난 조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밥을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블로그 같은데 보니까 예전에 그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 없이 살았을 때 조밥 많이 먹었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조밥을 해놨는데 이게 진짜 먹어봐야 돼요. 이거는 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먹어봐야 돼요. 그 조밥 그 노란 작은 알갱이죠. 맞아요. 제일 조그만 거. 네. 조밥의 특징은 조를 50% 넣든 80% 넣든 색깔 똑같은 색깔이 나옵니다. 밥이 노래져요. 그리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그냥 맛없어 이게 아니라 그냥 무맛이에요. 맛이 없고 조밥의 이 핵심은 식으면 이게 돌처럼 됩니다. 그래요? 네. 조밥은 식으면 저는 먹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와중에 이 내용은 다 아시죠? 네. 대충 이게 와이프가 죽잖아요. 이 아내가 죽잖아요. 네. 이제 어느 날 김첨지가 나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설렁탕이 먹고 싶어요. 이제 또 요걸 한바탕 하고 근데 그날따라 장사가 잘 돼. 그래가지고 두 탕, 세 탕, 여섯 탕 막 뛰고 설렁탕 사가지고 집으로 딱 들어갔는데 아내가 싸늘하게 식어 있는 거지. 이렇게 바로 안 가서 그래. 그 친구하고 술 한잔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간에도 계속 김첨지가 자기 집을 지나가요.
인력거를 끌고 자기 집을 지나가는데 자기 집을 지나갈 때마다 왠지 그 죽음의 느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집에 내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장사가 오늘 너무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돼. 포기를 못해. 그래서 이제 계속 하고 이제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술집에 가는 것도 집 앞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느낌이 너무 세게 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그 현실 도피 일종의 그런 정서가.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진짜 잘 썼어요. 글을 정말 잘 썼어요. 진짜 잘 썼어요. 박진감 있고 막 그 심리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직면하기가 되게 어려운 계속 그런 불길한 기운이 감돌지만 그래서 술도 한 잔에서 안 끝내요. 자기가 진짜 많이 벌었잖아요. 자기 사골세가 한 달에 1원이에요. 근데 그날 여기서 먹은 술값이 1원이에요. 그 정도로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일종의 뭔가 기시감이 있고 내가 예감한 그런 거지. 예감한 거지. 이미 들어갔을 때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을 예감했을 거라고 보고 그 당시에 설렁탕이 김첨지 같은 말하자면 이 하류층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비싸기도 비쌌고. 근데 어쨌든 뭐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약간 츤데레 정서. 네, 이 츤데레 정서가 사실 현대 소설 한국의 1920년대 30년대 소설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딱 2개 있어요. 이거하고 그 김유정의 동백꽃에 나오는 점순이. 점순이가 계속 갈구잖아요. 감자 갖고 왔는데 네 집엔 이거 없지? 막 이러면서 닭한테 고추장 먹어 싸우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현진건이라는 작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엄청 궁금했어요. 근데 그 의문이 현진건 작가의 다른 작품을 찾아보면서 너무나도 쉽게 풀립니다. 빈처? 빈처도 좋은 작품인데 네. 제가 본 건 무영탑이라는 작품. 네네. 무영탑이라는 작품을 보면 제가 본 게 이제 요 애플북스에서 나온 네. 현진건 장편 소설 한국 문학을 권하다 21번째 있는 무영탑인데 여기에 현진건의 초상이 있어요. 근데 진짜 딱 그렇게 생겼어요. 사람이 생긴 게 보여주세요. 어머. 되게 츤데레스럽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글이랑 얼굴이랑 완전 똑같네. 근데 이 무영탑이라는 작품은 제가 그 근대 소설? 하여튼 1950년대 이전에 네. 나왔던 한국 소설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도 거의 운수 좋은 날만큼 재미있고 이 소설은 좀 두꺼워요. 이제 아사달 아사녀 설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 여기 나오는 무영탑이라는 거는 그림자가 없는 탑인데 이제 이게 이제 석가탑을 무영탑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석가탑의 무영탑이라는 이 닉네임이 붙게 된 게 이제 아사달 아사녀 설화 때문에 그런 건데 아사달 아사녀 설화는 또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스포일러에 대한 우려 없이 그냥 읽으시면 좋고 그 심윤경 작가가 쓴 달의 재단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그 천명관 작가가 쓴 고래라는 소설이 있는데 두 소설 중에 한 소설을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고 싶은 분은 이 소설도 100%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명관 작가의 무슨 작품이라고 고래. 어쨌든 뭐 저의 교과서에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제책 정하면서 이거 읽어봤는데 확실히 타율이 높아요 교과서에. 근데 정말 잘 썼어요. 제가 읽으면서 예전에 사실 저희가 1920, 30년대 문학을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학 그러면 다 그 시대였어요. 저희 교과서에서는. 왜냐면 우리는 현대문학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20, 30년대 문학에 뭐 염상섭의 무슨 뭐 지하실의 청개구리부터 시작해서 막 줄줄이 막 시대별로 외우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을 못 하면서 그냥 이제 정말 교과서에 있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외웠던 건데 읽어보니까 정말 왜냐하면 그 근대 작품들이 대부분 주제가 무거워요. 막 순환이대. 그렇지. 뭐 하여튼 밝고 즐거운 작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또 그게 아니면 또 다 계몽적이야. 그렇죠. 상록수 막 이런 거. 시는 좀 덜한데 이 소설 쪽으로 오면 다 그 말씀처럼 20, 30년대 작품들이 국어교에서 다수 차지했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 감성하고는 좀 잘 맞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 국어 교과서를 보면 지금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박민규 작가, 뭐 김영하 작가, 뭐 이런 작가들의 작품들이 교과서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런 작품들을 내는 이제 문학출판사에서도 국어 교과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좀 접할 수 있게 된 게 뭐 즐거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요즘에 이제 뭐 이혼율이 거의 반반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운수 좋은 날이 왜 좋았다고 생각했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술 한잔 하고 각자 집에 있는 얘기를 해보면 그거랑 가장 비슷한 얘기가 이거예요. 아 진짜? 아 그렇죠. 뭐 단란하고 화목한 한 5명 모이면 한 집은 꼭 이런 집이 있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맞고 뭐 그게 아니더라도 누구 한 분이 굉장히 아프시고 그때까지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교과서를 이렇게 저가 이제 완벽히 다 일일이 보진 않아서 뭐라 말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런 어떤 이혼이나 어떤 그 이제 가족의 그런 것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담아내야 할 텐데 과연 그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바로 너 당신이 우리의 든든한 배후 0% 우리가 받는 정부 지원 0% 시위꾼 아냐 시민의 파수꾼 유엔이 인정하는 시민단체 파트너 행동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권력 감시기구 참여연대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하네 놀 땐 홍대 참여연대 아직도 회원 가입하지 않고 뭐하네. 네, 저희 오늘 책사이다 교과서에서 읽은 이야기라는 다소 밋밋해 보이는 주제로 시작을 했지만 역시 교과서의 힘이라는 것을 교과서 무시하면 안 돼요. 절감하게 되네요. 네, 하여튼 추억 속의 작품들이 많이 떠올랐고요. 황주부님께서는 김소은 작가의 가난한 날의 행복, 피천득의 인연, 그리고 저는 이해의 선물, 또 김리끼님께서는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뭐 다음에 2편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함께해 준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후다닥 1세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